618년, 고구려의 영양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4차례에 걸친 수나라의 침공에 맞서 고구려를 잘 지켜냈습니다. 특히 시기적절한 전략과 외교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굳이 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지치길 기다렸고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면서 적이 철수하기를 유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고구려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양왕의 뒤를 이어 영류왕이 새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류왕의 원래 이름은 건무로 평양성 전투에서 수나라군을 격퇴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됐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당나라도 언제 고구려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던 영류왕은 당나라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최대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약해진 국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듬해인 619년, 영류왕은 먼저 사신을 보내 당의 건국과 이연이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의 매해 조공을 바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622년에는 고구려에 잡혀있던 1만 명의 포로를 당나라에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26년, 이세민이 형제들을 살해하고 당나라의 황제가 됐습니다. 이세민은 북쪽의 돌골과 서쪽 고창국을 멸망시켰고 수나라가 구축한 인프라와 정치 제도를 토대로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위협이 사라지고 내정이 안정되자 당태종 이세민은 과거 수나라에 굴욕을 안겨주었던 고구려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당나라는 점점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영류왕은 시종일관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화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류왕의 저자세로 인해 당장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하진 않았지만 호시탐탐 공격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641년, 당나라의 사신 진대덕이 고구려를 방문했는데 그는 사실 당나라가 보낸 스파이였습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비단을 선물하면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속셈을 몰랐던 관리들은 고구려 구석구석을 친절히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진대덕은 고구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 당태종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영류왕이 전쟁 준비를 게을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류왕은 16년에 걸쳐 장성을 쌓게 했는데 그 길이가 부여성에서 시작해 바다까지 무려 1000여리에 달한다고 해서 천리장성이라 불렸습니다. 고구려에는 영류왕처럼 전쟁에 반대하는 온건파가 있었던 반면에 굴욕적인 화친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경파의 중심에는 연개소문이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연태조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대대로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해서 백성의 불만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연개소문이 아버지의 직위를 계승하려고 하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에게 사죄한 후에야 겨우 아버지의 직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위를 계승한 후에는 돌변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에 포악했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여러 대신들은 영류왕과 함께 몰래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만 누설되고 말았습니다. 642년, 연개소문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성 남쪽에 술과 안주를 성내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신을 초청해서 함께 사열식을 관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열식에 도착한 대신들을 한 명씩 잡아 죽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대신들의 수가 1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반대파 대신들을 모두 제거한 연개소문은 그대로 궁궐로 쳐들어가 영류왕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영웅이었던 영류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은 스스로 망리지가 됐습니다. 망리지는 고구려의 국사를 총괄하는 최고 관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개소문은 죽은 영류왕의 조카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이 모두 연개소문에게 있었기 때문에 보장왕은 사실상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고구려가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신라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만한 신라를 공격해 많은 성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신라의 진평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가 길을 막아 조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주 신라를 공격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당나라가 사신을 보내 공격을 멈출 것을 권하자 고구려는 반성하는 척하면서 신라 백제와 화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세 나라는 수백 년을 싸우면서 이미 철천지 원수가 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싸움을 재개했고 또다시 전국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신라라고 해서 항상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629년 신라는 군을 보내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라의 명장 김유신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김유신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비범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설화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김유신은 관산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김무력의 손자였습니다. 17살이 된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가 자주 신라를 공격하자 외적을 평정하겠다는 뜻을 품고는 혼자서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적국이 우리의 강역을 어지럽혀 평안한 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낱 보잘것없는 신하이지만 나라의 환란을 없애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하늘께서 굽어 살피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석굴에 머문 지 4일이 지났을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독충과 맹수가 득실하는 곳인데 귀한 소년이 여기서 혼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자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저는 신라인으로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가득 차서 이곳에 와 귀한 인연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정성을 가엾게 여기셔서 방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이 망설이자 김유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함부로 사용하며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김유신에게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신라가 낭비성을 공격했을 때 김유신은 부장군으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군은 고구려군의 기세에 눌려 미리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깃을 잡고 흔들며 옷이 퍼지고 그물에 꼭지를 쳐들며 그물이 퍼진다고 했다. 내가 그물 꼭지와 옷깃이 되겠다. 그리고 말에 올라탄 김유신은 적진으로 돌격해 적장의 목을 뱄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신라군은 김유신을 따라 적진으로 진격했고 고구려군 5,000명의 목을 뱄다고 합니다. 결국 신라가 낭비성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김유신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다고 하니 비교적 늦은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를 계기로 김유신은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632년, 무려 54년간 신라를 다스렸던 진평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딸 덕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사 최초의 여왕으로 기록된 선덕 여왕이었습니다.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영리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얼마나 총명했는지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평왕 때 당나라에서 가져온 모란꽃의 그림과 꽃씨를 덕만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꽃의 그림을 본 덕만은 아버지에게 이 꽃이 비록 아름다우나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를 묻자 덕만은 꽃은 그렸지만 나비가 없어서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심으니 과연 덕만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이 왕이 된 이후에도 신라는 여전히 외세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641년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새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의자왕은 해동증자라 불렸을 정도로 인품과 능력이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직접 군을 이끌고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백제는 엄청난 기세로 낙동강 서쪽에 위치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윤충이 지휘하는 1만의 백제군이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공격했습니다. 대야성은 옛 가야 지역을 지키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뺏는다며 낙동강 서쪽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야성의 성주였던 김품석은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품석은 자기 부하였던 거밀의 부인을 빼앗아 원한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백제군이 쳐들어오자 거밀은 대야성 창고에 불을 지르고는 백제군에 항복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안은 혼란에 빠졌고 전의를 상실한 김품석은 항복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군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자 백제 윤충은 살려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신라군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백제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걸 알아차린 김품석은 아내 고타소와 자식을 죽이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대야성마저 백제의 차지가 됐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서부 국경지역 대부분을 상실했고 수도인 경주마저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한강 유역에 있는 당항성을 공격했습니다. 만일 당항성마저 빼앗긴다면 당나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대야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에 특히 큰 충격에 빠진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는
대야성의 성주였던 김품석의 장인이자 죽은 고타소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김춘추는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었던 그는 신라 정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에서 빠져나온 그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직접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적국이었지만 그런 고구려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로 신라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로 떠나기 전에 그와 절친한 사이였던 김유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공은 한 몸으로 나라에서 가장 신이 많은 중신이 되었으니 지금 내가 만약 고구려에서 해를 입는다면 공이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공이 만일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의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왕의 조정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김춘추는 크게 기뻐하면서 만약 6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춘추는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구려에서 김춘추를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영계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 영유왕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한 영계소문은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신라 입장에서는 큰 불운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신라의 원군을 보내주는 대신에 옛 고구려 땅인 조령과 중령 땅을 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김춘추가 신하로서 국가 영토를 내어줄 권한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영계소문은 화를 내면서 김춘추를 별관에 가두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김춘추는 몰래 고구려의 관리였던 선도에게 푸른 배 300보를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도에는 김춘추를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 하나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자라에 속아서 용궁에 붙들려 갔다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살아난 토끼의 이야기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라는 암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춘추는 보장왕에게 편지를 보내 신라가 빼앗았던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김춘추가 6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결사대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장왕은 김춘추를 풀어줬습니다. 당연히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가자마자 말을 바꿨고 이에 따라 양국의 관계는 최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